박원순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건에 전 국민 모두 충격이 휩싸인 만큼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극단적인 선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장 현재 성추행 구속권은 중국권으로 서로 대결되는 나초의 언론에서 그거는 이제 접수를 아직 끝났는 일인데 그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아직 안 해보는 구장처장, 네. 한겨레 신문 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숨지기 전날 최측근들과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된 겁니까? 아직 서울시 측에서는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8일 오후에 몇몇 측근들하고 대책회의를 가졌고 여기에서 이 성추행과 관련된 어떤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또 이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이 김성환 의원의 경우에는 이 서울시 청년 신혼주택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회의가 됐다라고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과연 대책회의에서 어떤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있었는지 아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낼 대목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어떤 말이 있었고 정말 그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경찰이 들여다볼 부분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책회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참석자는 누구였고 그 참석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그것에 대한 박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추행 의혹,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게 최단배 변호사님. 이 화면에도 좀 보이지만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그 고소를 한 사람이 바로 박 시장의 전 비서였고 글쎄요.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다는 이 내용이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게 이제 바로 숨지기 전날 그 시점과 좀 맞물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는 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 접수된 고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언론 보도,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8일에 이 전 비서가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고요. 이 고소는 뭐 위기에 의한 성폭력이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8일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9일 새벽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제 변호인과 조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고소장 내에 있었던 내용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성추행을 당해왔고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당했고 또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보냈다. 지속적으로 본인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이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도고요. 예. 또 최근에 이 전 비서가 사직을 한 뒤에 정신과 상담도 받았는데 본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자막에 나오는 부분, 뭐 3년 전부터 성추행이 지속이 됐고 여러 부적절한 사진이 오고 왔다, 뭐 텔레그램을 통해 이런 것은 다 지금 고소를 한 측의 주장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지금 고소를 한 측의 주장이고요.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했고 예. 그 이후에는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그러면 일단 경찰도 앞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이 성추행 의혹과 이 극단적인 선택권의 직접 연관성은 아직 저희가 단언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뭐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조사 절차를 해야 될 텐데 서울시는 성추행 관련해서는 이제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일단 밝히기는 원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피해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전직 비서 A모 씨가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 순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 일단 고소를 하는 그 입장에서
지금 그 휴대전화를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왕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숨진 그 박 시장이 가지고 있던 그 휴대전화와 관련돼서 이제 포렌식을 하게 되면 예. 그 안에서 보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웠다 하더라도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원인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규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경찰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됐지만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그 변사가 발생되게 된 어떤 그 흐름, 배경 이것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지 혹은 이 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좀 저희도 중요합니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비보가 더 충격적인 건요. 박 시장이 평생 인권을 강조해왔던 변호사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82년생 김정 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돌봄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의 부담, 그리고 특히 여성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일까요? 2012년 제가 당선된 그 다음에 성평등 조례 만들었고요. 여성 성평등위원회 만들어서 성인지 예산 지금 푸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성평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서울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만 극단적인 선택과 그리고 이 성추행 의혹과 직접 연관성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박 시장의 지금까지의 족적들을 살펴봤을 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좀 짚어보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기자 전염병 때 1993년입니다.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성희롱 관련된 사건입니다. 서울대 그 이공대에 한 조교가 이제 그 입사를 했는데요. 2년 계약으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 그 교수가 이 조교를 이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2년을 해주기로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이제 해고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우조교라는 분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죄송한데요. 또 뭐 이게 2차 피해 또 문제도 네네. 있으니까 그냥 신 교수 사건을 이렇게 좀 네네, 칭할 그렇겠습니다. 부탁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변호사 시절이었어요. 당시 아마 이제 인권 변호사를 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 분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사회적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게 조차도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 이게 이제 법정 투쟁을 이제 벌여나가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 성희롱 사건이 아주 기념비적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변호를 하시면서 이걸 판결을 이끌어냈고 그 이후에도 원인숙 고문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젠더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 많은 어떤 활약을 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에 어떤 그 본인이 삼선하고 난 다음에 젠더 특보라고 이제 그 특보직을 신설을 해서 여성 친화적인 어떤 시장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젠더 특보 이 성을 강조하는 보좌관을 둔 경우는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여성 친화적인 시정을 펼치겠다라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에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소 사건과 이게 이제 저는 참 이해가 참 되지도 않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사실 안희정 전 지사 얘기가 좀 나왔을 때 당시에 2년 전 박 시장은 1심 무죄 판사를 꽤 많이 비판을 했었기 때문에 박 씨에 대한 글쎄요, 지금은 아직은 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많이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비판을 받을 대목이 있다. 성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감수성이 중요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왜 이러한 성범죄를 당했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느냐, 그것은 결국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 피해자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된다. 즉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법조계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정립되고 있는 과정인데, 고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사에 대해서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자를 기준으로 된다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인데, 예. 만약에 이번에 고소를 했던 이 전 비서가 했던 얘기가 맞다,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지금 1심 무죄 판사를 비판했던 시기가 맞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비서의 주장과 이 시기가 맞물리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정치권이 어떻게 이 박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문을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버럭한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40년을 함께해온 오랜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황망하게 떠났다는 비보를 듣고도 참 해석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고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실 계획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 대소한도 가릴 게 있고 같으라. 가족들에게는 뭐라고 위로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연락은 언제 하셨었나요? 이해찬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난 것 같더라고요. 화면에 보니까 구정처장. 네. 그러니까 상중인 이 시점에 오늘 처음으로 빈서가 차려졌는데 어떻게 취재진이 이 해당 의혹,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냐. 예의가 아니다. 뭐 이게 지금 이해찬 대표의 주장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질문하는 기자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을 받은 이제 이해찬 대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인이 너무 황망하게 갔기 때문에 이 추모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제 장례식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기자들의 관심은 추모에 있지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 소속 정당의 대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묻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감정이 실린 어떤 뭐 이렇게 화를 버럭내는 이렇게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추모는 추모대로 이어지겠지만 지금 제기된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소한 사람도 있고 그 공소권은 없다고 하지만 과연 이 그 고소 상황과 이 극단적인 선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좀 명백히 밝혀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장 차장도 지금 기자신 거잖아요. 기자인데 그러면 네. 어쨌든 각기 다른 입장이 있고 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버럭할 이유도 있고 네. 취재진은 또 그걸 물어본 이유도 있고 뭐 이런 분석이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로서는 이 고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후에 당이 합리적으로 알아보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도 될 사안이었는데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이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혹을 묻자 버럭했습니다. 여당 대표입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 측근이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SNS상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실효불명의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유족을 대신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의원의 말도 그렇고요. 유족 대리인은 성추행 의혹은 고인에 대한 일방 주장이다. 근거 없는 대응 유포 말라. 유족들도 이렇게 박홍근 의원과 마찬가지로 언론과 정치권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앞서 그 전 그래픽으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근데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되거든요. 최대배 변호사님. 전 누구인지 주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고소한 비서 색출하자. 이래서
일부 지지자들이 2차 가해 논란이 있는데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비서를 찾아내자라고 신상털기를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17년도에 비서실에 총 예를 들면 17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 17명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또 최근에 그만뒀다라고 했으니까 2019년에 그만둔 사람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는 곧 색출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 신상을 공개를 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제 네티즌들은 그렇게 색출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이 성범죄와 관련된 고소 고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을 했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라 어떻게 됐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공소권 없음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또 물론 이 고소와 고발을 했을 때에 무고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2차 가해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주장했던 말하고 있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2차 가해도 못지않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오 교수님 경찰이 2차 가해 조짐이 조금 보이니까 이 고소한 이 비서 여성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내린다 뭐 이런 거 제가 접했거든요. 예, 사실 그 지지자들의 심리 같은 경우는 저 여성이 우리가 지지하는 박 시장을 결국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의 어떤 집단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대한 신상을 공개를 한다든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미 그 사람 그 얼굴을 사진이 그 사람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지금 돌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안 될 텐데요. 아,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가해 조짐이 일고 있는 바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신변보호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 어떤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 가지고도 수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전형적으로 피해자에게서 얘기하는 2차, 3차 특히 여성들의 그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2차, 3차 피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의 이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혹은 이런 사건의 향방은 어떻게 펼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연 여성들이 이런 어떤 그 성적인 피해를 받을 때 우리 사회가 성숙이 돼가지고 그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가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고인의 사회적 업적이 크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정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도요,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도덕적인 문제는 중요하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신 직후라 저희들도 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고위공직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지만 또 이 부분은 또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제가 말을 좀 덧붙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요, 유현정 의원님. 조심스러운 걸 일단 1차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고인에 대한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피해자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또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은 누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피해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럼 지켜줄 거냐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물론 사자에 대한 명예도 중요하지만 또 피해자의 인권과 어떤 피해자가 앞으로 살아갈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만큼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박원순 시장이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는 안 되고 또 신상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피해자분이 지금도 신상털기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